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불법 체포되는 것이고 계엄은 범죄가 아니며 부정선거는 사실이라는 궤변을 쏟아냈는데요. 오늘 토요일 특별판에서는 김홍신 선생님과 함께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지만 본인은 헌법 위에 군림한 윤석열식 정의의 허상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제가 83년생인데 예. 81년도에 인간 예. 시작이라는 책이 나와서 밀리언셀러가 됐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는 재선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행적들을 봤는데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근래는 이렇게 글 쓰는 게 이제 직업이니까 읽고 쓰는 게 직업인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그 만성적 울분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그 일국의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국민들 가슴을 아주 서늘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범죄 징후를 보면은 제목에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더만요. 맞아요. 네. 이게 우두머리라는 것이 그 못된 조직의 두목쯤으로 인식되면 안 되거든요. 본래 우두머리라는 것은 그 어떤 순회, 대장, 왕, 두령 뭐 그 이런 최고의 그 선험자를 표현하는 건데 그 바람에 이렇게 우두머리가 이제 나쁜 용어로 변질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수계라는 표현을 이제 국어화 해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고집하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표현에도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원래 그 왜 불교 용어에서 그 건달바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의미거든요. 어떤 음악가를 통칭하는 건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건달 그러면 이제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듯이 이러다가 이제 대통령 하면은 이제 나쁜 사람 이런 인식이 될 가능성도 지금 생겨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21세기 대명천지에 12월 3일 그 계엄이라는 그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 일을 처음 접하셨을 때 선생님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사실은 그 이튿날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특강할 일이 있거든요. 일찍 자려고 그러다가 새벽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서 이제 아찔한 생각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그 절대 빈곤 국가에서 그다음에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식민지였던 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국민 속에서 이런 엉터리 이게 말도 안 되는 그게 참으로 부끄러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정신이 위대했다. 이것이 증표가 됐어요. 그날 그 국회에 모였던 그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한국의 그 치유의 개념 이것이 우리 국민 속에 제대로 살아난 날. 이래서 아마 세월이 지나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정신이 전 세계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역할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선생님께서는 그 80년대 그 서슬퍼런 7, 80년대를 사셨기 때문에 아마도 계엄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꽤나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피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인간시장 쓰기 전에 이제 도둑놈과 도둑님이라는 꽁트집이 국가원수모독, 체제비방, 군모독 이렇게 이제 잡혀갔는데 그 양반이 이제 국회의원까지 했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게 뭐냐면요. 작가의 양심과 작가의 창작 정신을 왜곡시키거나 미리 이렇게 그 처단하는 형태거든요. 이건 참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한국인이 전체 겪었는데 그때 그 그렇습니다. 언론이 이제 제 발언을 못하게 막아놨지 않습니까? 이번 계엄도 그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것들이 드러났더만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참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나쁜데요. 끔찍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계엄 포고령 면면을 보면은 선생님이 두루 경험하셨던 직역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첫 번째로는 네.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헌법 위반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그 헌법 위반이고, 두 번째는 국회 네. 공시한 거. 맞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하지 않습니까? 헌법을 지키겠다고. 근데 그 국가가 그 외침이나 내란이나 이런 중대 사건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국무회의에 의결을 해야 돼요.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헌법 위반이죠. 그러면은 네. 헌법재판소는 뭐라 하냐면 형벌을 정하는 데가 아니고 헌법을 지켰느냐 위반했느냐 이것만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100% 탄핵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태인데 네. 실제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인간시장이라는 책을 내실 때 주인공 이름 네. 우리가 장총찬이라고 알고 있지만 네. 실제로 다른 이름이었다면서요. 네. 본래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편집국장이 그 최근에 어떤 언론에다가 그 기고를 한 걸 보면은 주바다 강국에 예. 제가 이제 그 곤욕을 치렀으니까 주인공 이름을 나도 총을 한번 쳐보자 그래서 권총찬으로 지었는데 네. 그게 검열에서 이름을 못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성만 바꿨습니다. 네. 장총찬으로. 근데 이 군인들이 검열을 하니까 권총찬은 대번에 알아듣는데 네. 장총찬은 뭐 에만 칼빈 뭐 자동 화기 뭐 그러니까요. 이랬으면 네. 알아들을 텐데 그걸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냥 통과시킨 거죠. 아니 그때는 그 예를 들면은 저는 상상밖에 못하는 영역인데 계엄사령부가 있고 그리고 검열하는 곳이 따로 있는 겁니까? 예, 검열 그 조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아마 그 방송하던 분들 선배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네. 이 칠판에 써 있어요. 사용을 못하는 단어, 표현 네.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써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신문이 그 공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검열 통과 안 하면은 신문은 발행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빈 칸으로 백지 칸이 있는 신문이 그때 나왔죠. 그럴 수밖에 없었고 저 같은 그 인간시장은요 미리 검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뭘 고쳐라 수정해라. 그래서 검열 필 도장 빨간 걸 이렇게 찍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갈 수 있다. 그렇죠. 밖으로.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가죠. 아니 그러면 인간시장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간지에 기고를 하시면서 모아서 이 책을 내신 건데 처음에 그런 책을 쓰겠다고 하면은 그런 검열하는 당사자들 가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주인공이고 이런 내용이다 이런 걸 다 소개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허락을 다 받아야 검열 필 도장이 나와야 인쇄를 하거나 방송을 합니다. 네.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송도 미리 원고를 제출해요. 답변까지. 네. 그래야만 이렇게 되는 그 무서운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상상력이 극도로 제한되는 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아니 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은 경고성 계엄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을 상대로도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이나 MBC를 상대로는 뭐 단전단수까지 하라는 얘기가 장관의 입을 통해서 뭐 소방청장에게 전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참 끔찍했던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기만 수도는 뭐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옆집에 가서 물을 얻어먹을 수가 있고 사 먹을 수가 있는데 전기가 끊기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죠. 제작 자체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 말하자면 그 사람의 그 현대인이 아니고 100년 전에 전기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명을 누리다가 100년 전으로 느닷없이 돌아가서 무인도에 갇혔을 때의 그 참혹함.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그 상상력의 암흑기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정치 사상의 암흑기가 올 수밖에 없었죠. 그것을 막은 것은 이 시민 정신. 이 한국인 참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고 거기다 갖다가 계엄을 말도 안 되는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눈앞이 저도 캄캄한 건데 100년 전 돌아간다고 하시니까 네. 그런 생각 드는데 또 하나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계엄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 건지 네. 눈에 들어왔던 말이 그 전공의들 얘기하면서 음. 처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선생님 책에도 처단이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 많이 쓰셨나요? 처단을 어떻게 썼느냐면 그 주인공이 가진 자, 쥔 자, 빼앗은 자, 권력자들, 네. 그다음에 횡포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저 주인공이 처단하겠다. 아, 주인공 그러니까 장총찬이 처단한다. 처단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처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나 평소에 처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부로 쓸 수 있는 낱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낱말을 쓸 정도로 어리석었으니까 최소한 한국 현대 정치사를 한 권만 제대로 읽었어도 이런 짓을 안 하죠. 아니 제가 이제 사실은 과거에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가 저희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하신 말씀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5공화국 드라마를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 네. 통치술을 공부했다라는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 MBC 제5공화국 드라마 있잖아요. 저도 이제 사실 눈여겨봤는데 그걸 보고 통치술 연구했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 그다음에 헌법, 법치, 공정성, 정의를 외면한 치욕사거든요. 역사가 아주 매섭게 기록할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권력자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국민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 헌법 개념으로 보고 네. 민주 개념으로 보면은 머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머슴이 그 주인한테 해코지를 한 거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제 느낌에는 대한민국 저 위상, 권위, 도덕적 가치 이것을 파렴치하게 만든 그 역사적 큰 오점.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은 확증 편향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그 확증 편향 컴플렉스라는 게 옛날에 사실 부정선거라는 거는 약간 60년대만 해도 민중의 언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권력자가 부정선거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도리어 권력자가 부정선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거는 너무 역설적인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부정선거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불가능해요. 그 개수기하고 분류기가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지키는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다음에 선거 관련자들 그러니까 그 참관인을 포함해 가지고 한 60여만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체국 경찰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이게 왜 돈 셀 때 100장씩 이렇게 세 장 그러니까 묶어요. 그거를 참관인들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정선거는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기계는 조작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숫자를 세고 분류하는 거 이거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인데다가 아까 이제 제가 부정선거가 이제 권력자의 언어로 등장한 게 신기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외세의 개입도 그래요. 지금 중국이 개입했다고 주장을 하는 게 권력자의 언어 같지가 않아요. 중국이 개입할 방법이 없어요. 네.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중앙선관위의 조직도나 관리하는 능력을 보면은 외국에 어떤 기술자가 들어오더라도 침범해서 이걸 말하자면 조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주장을 한다는 것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나 카톡이나 뭐를 한쪽으로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수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적어도 정치 지도자면은 거기에 말하자면 홀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인간시장 책으로 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책에 이제 장총찬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일종의 이제 당시에 실현되지 못했던 그 정의관념을 실현하는 카타르시스를 우리 국민들에게 주기 위한 것들이었잖아요. 어디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설에서 기술한 일들이 사후적으로 현상적으로 사회면 기사에 등장하는 일들이 있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가짜 휘발유 사건, 그다음에
그 시골에서 올라온 소녀 팔아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제가 취재를 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입각한 그 내용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 장총찬의 그 역할이 뭐였느냐면 그 뺏긴 자, 없는 자, 폭행당한 자, 그 손해를 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먹을 쓰거나 네. 복수를 대항하거나 그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됐죠. 근데 지금 보면은요, 그때보다 더 교묘하고 더 비겁하고 네. 더 잔인하고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할 사회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리고 보면은 이제 국가의 힘이 닿지 않는다고 해야 될지 국가가 힘을 쓰지 않았다고 해야 할지 후자가 맞을 것 같은데 네. 당시에도 결국은 국가가 힘을 쓰지 않는 영역,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겁박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그런 현장을 생생하게 기술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현 시대에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의 불우는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시대를 장총찬이 본다면 좀 어떤 평가를 내릴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장총찬이가 그 이제 뭐 나이를 먹었겠지만 만약에 네. 젊은 나이였다면 그때 20대였으니까요. 예, 예. 였다면은 틀림없이 그들을 그 징치하는 도구를 만들거나 방법론을 만들거나 또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을 모아가지고 네. 집단적 항거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 12월 3일 날 그 국회 네. 그 근처에 모였던 그 시민들의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모아지는 방법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연구하고 또 응용하고 동조하고 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선생님 그 만나뵙게 되면서 그 인간 시장이라는 책을 알게 되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드라마들이 또 눈에 들어오는데 선생님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그 사적 복수라는 표현이 약간 좀 과격하긴 한데 그 SBS의 드라마 모범택시라든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내용들이 아마도 좀 그 차용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예. 네. 그런 느낌을 좀 들어보셨죠? 예. 저도 이제 옆에서 네. 그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현상은 언제나 어느 세상에나 있는 현상이지 제 글을 그 베낀 건 아니다. 네. 왜? 누구라도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할 수 있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하간 이 관통하는 그 장총찬의 정신이라는 것은 그 정의관념 이런 거에 다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제 국민들의 다수의 표를 받았던 거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키워드였거든요. 그렇죠. 그로부터 이제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선생님이 평가하는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어땠습니까? 밥이 하늘이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하늘이에요. 이거를 좀 인식했어야 되는데 한국 현대사에서 이런 참혹한 정치적 그 사건은 참으로 끔찍한 거예요. 네. 그 우리 역사가 어떻게 서술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세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불공정이고 몰상식해서 국민을 울분케 한 그 역사적 사건이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것은 국어사전을 뒤지지 않아도요. 그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자신, 그다음에 부인 처가 문제 또는 이제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무속 또 무슨 명태균 씨 무슨 그 휴대폰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왜 양상군자는 이 대들보 위에 숨어 있는 도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있다가 이제 들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잡힐 거 아니에요. 탈로가 나겠죠. 그러니까 탈로 나기 전에
그럴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음. 제가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현상으로 보면은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그 의심하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아마도 지난 임기 2년 6개월 동안 가장 이렇게 화두에 올렸던 사람이 영부인이었어요. 네.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 때 뭐 이순자 여사라는 이름도 있었고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뭐 유경수 여사도 있었는데 정말로 그 이후에 문민정부 이후의 영부인들은 사실은 단순한 부인 이상의 말 그대로 내치를 하는 정도, 내치도 아니죠. 내조를 하는 형태의 그런 데 역할이 그쳤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거였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좀 유별난 그 사건의 그 당사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 말하자면 대통령 부인의 뒷말이 많은 거 시작부터 또 그 시작 전부터 그런 경우는 처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대통령의 그 통치 능력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현역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네. 좀 감히 여쭈면은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의정 활동할 때 쉽게 얘기해서 옛날 말로 안사람 그 사모님께서 어떤 도움을 좀 주셨습니까? 저는 그 도움을 받은 건 없어요. 거의 그 침묵이요. 침묵이 예. 이제 저한테 도움을 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상습적 당론 거부자로 늘 권력의 핵심과 싸웠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싸웠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말릴 텐데 안 말려요? 저한테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젊어서부터 할 말 다 하고 싶은 짓 다 했으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이게 이제 저한테 큰 도움이었죠. 아니 보니까 그 80년대에도 인간시장이라는 책 때문에 온갖 군데에서 집에 이제 협박하는 전화도 오고 그랬다면서요. 협박 정도가 아니고요. 네. 근데 애엄마가 그 이런 것까지는 참아요. 너를 잡아다가 능욕을 하겠다. 네. 이것까지는 참는데 못 참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잡아다가 아이고 불안하죠. 네. 그 없애겠다. 이거는 못 참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데리고 그 피신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 그 이렇게 그 장작 그 네. 불타다만 장작에 그 협박 편지가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그런 편지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절 못 보게 네. 얼른 잘라서 그냥 그 찢어서 없애버리거나 뭐 이렇게 할 정도였죠. 네, 당시만 하더라도 뭐 CCTV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발신 주체나 배송 주체를 알 수가 없을 텐데 짐작가는 뭐 세력이나 사람 있습니까? 짐작할 수가 없죠.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인간 시장이나 제가 다른 글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서 네. 비판하는 것이 이제 가진 자와 쥔 자와 권력자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하는 거는 드러나질 않죠. 아마도 이제 그 힘을 가진 사람들 아까 말해드리면 가짜 유발유 같은 경우에도 파는 사람들 네. 뭔가 이제 선생님의 그 폭로를 통해서 위협을 받게 된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네.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전 놀랐던 게 선생님이 이제 행적을 찾다 보니까 그 90년대에도 네. 방송 KBS에서 방송하시다가 네. 노태우 정부를 비난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를 대통령을 직접 비난해서 잘렸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두 예, 번째는 그게. 김영삼 대통령을 직접 생방송에서 2번 다 생방송해요. 계속 공격을 하다가 그날부로 잘렸죠. 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이혜령 선생님께서 그랬어요. 근래에 제가 좀 정치적 침묵을 좀 지켰던 것은 네. 그분이 유언처럼 저한테 한 얘기가 이거예요. 평생 할 말 다 하고 살았지 않느냐.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진중하게 문학적 언어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쓴 글 중에요. 네. 저 논산의 김홍식 문학관의 입구에 이제 이걸 붙여놨어요. 소설가는 남의 잉크병에 잉크를 찍어 쓰는 사람이 아니다.
내 몸속에 피를 찍어 내 복수를 낭자하게 남겨두려는 몸부림으로 내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왔다. 나는 작가적 양심을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 경공신문학관 입구에 이거를 네. 붙여놨어요. 일종의 말씀 들으면 그 실천 문학 예.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실천문학 운동을 그 여러 선생님들 네. 하고 시작을 할 때 제가 이제 거기서 운영위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이제 국가가 민주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문화 예술의 민주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떠냐면 한국인의 정신사 속에 이게 뿌리를 내려줘야만 네. 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K컬처가 지금 세상을 흔들게 된 그 원동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인식한 것이죠. 네. 그 당시에. 그리고 실천 문학과 뭔가 이제 권력을 향한 싸움을 계속 쫓아오셨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 그런 의지적인 낙관주의 이런 게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의 상황을 두고 예. 이게 뭔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꽤나 많고 예. 그리고 이런 판국에서 정치적인 그런 그 호호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여전히 여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역사 애들이 그런 반동이 있는 겁니까? 이게요. 양비론이라는 거는 이거는 가능해요. 2차선 도로에서 두 차가 중앙선으로 서로 침범했을 때도 4대6이냐 7대3이냐 과실을 5대5냐 따지죠. 과실을 예. 따져 이때는 양비론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번처럼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인 경우에는 양비론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한 곳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집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도둑을 야단을 쳤는데 너 왜 문단속을 안 해내냐고 주인을 야단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양비론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쏙 귀에 쏙 박히는 비유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예감하시겠지만은 아마도 비극적인 소설의 결말의 종착역에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정말로 체포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 네. 네. 그 모습 보면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 압송돼 가는 과정들도 보셨을 텐데 좀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까? 이게요. 참으로 암담하다는 느낌이 맨 앞에 이렇게 섰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어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끌려 나오지 말고 대통령이면 걸어 나와야 된다. 그것이 마지막 자존심 아니겠느냐. 네. 근데 지금 체포됐지 않습니까? 역사상 체포라는 것은 그냥 수모가 아니에요. 한국의 위상의 수모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좀 비껴간 얘기일 수 있는데 미국의 재선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쇼맨십이 대단하기로 유명을 한데 예를 들면 총탄을 맞는 과정에서도 뭐 이렇게 오른손을 치켜 올리면서 지지자들에게 호소를 하는데 이번에 사실은 호송차로 안 가고 경호차로 갔기 때문에 저는 언뜻 생각했던 게 이 사람이 트럼프 같은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차가 가는 길에 지지자들의 창문 열고 뭐라도 하나 안 하나 이걸로 봤는데 꼭 그런 캐릭터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예. 글쎄요, 그것을 뭐 이렇게 이제 작가적 상상력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피해 의식이 너무 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체포가 됐으면은 정상적으로 호송차를 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경호차를 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불안감, 그다음에 아직도 자기 권위를 놓고 싶지 않은 어떤 편향 또는
아직도 나는 아직도 대통령이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네. 고집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지 않나 싶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글을 읽다 보니까 권위와 권세라는 말을 구분을 하시던데 예. 이 경우에는 사실은 앞에 권세를 너무 누려가지고 거기에 중독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냐면은 얼마 전에 경호처 이제 직원들이 경호처 60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정말로 그를 위한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권세라는 거와 권위는 정말로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네. 권위는 이 국민의 그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권위가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그 힘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세를 막아주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래 주는 것이 권위거든요. 근데 권세는 뭐냐면 누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늘 제가 주장하지만은 그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너무나 많아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영란법도 여기에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세비를 올리는 것도 막아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세비가 너무 그 가격이 높아요. 네. 이것도 좀 국민을 위해서 조금 내려놔 줘야 됩니다.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은 민주적 성숙을 했어요. 근데 정치권은 민주적 네. 성숙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화합, 타협, 표의 등가성 이걸 존중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에게 시봉을 해야 돼요. 모습이니까 봉사해야 돼요. 그다음에 스스로 특권 내려놔 줘야 되고 통합 능력을 가져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백성을 융숭하게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네. 또는요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모순 정신 언제든지 잊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청렴 의무가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향식 공천 네. 또는 연립정부 정책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쪽이 다름을 좀 섞는. 네. 예. 언제나 좌우나 진보와 보수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려면 이제 융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융합이 안 돼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융합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인물이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고 그걸 못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는 했어요. 대통령실로 들어가면서 언론하고 도어 스태핑도 좀 하고 했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융합이 되고 조화가 되고 화합이 되거든요. 그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거기서 비판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얼른 고치면 되거든요. 근데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공평성 이것에 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오는 한 계기가 됐다. 본인이 그리고 술에 그렇게 자신 있고 술자리를 좋아하면 제 생각에는 초반부터 여당 의원 말고 야당 의원 불러서 술 마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다가 혼자 삐지고 화나고 폭발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생물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동종교배는 반드시 퇴화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만 가지고 정치를 하거나 화합을 하거나 어울리면은 반드시 퇴해요. 그러니까 이 국가 간에도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조선조 후반기에 보면은 쇄국 정책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퇴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국의 문물을 이렇게 벌어 서로 교류를 해야 돼요. 하물며 국가 안의 정당이나 이 정치인들은 적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럼 어떻게 돼? 교류하고 화합을 했어야죠. 그걸 대통령이 안 한 것이죠. 네. 교류와 화합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의원님 관련된 것도 여러 건 찾아봤거든요. 봤더니 또 별명 중에 과장급 국회의원 이런 별명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국회의원 되자마자
제가 국회의원을 딱 되니까요. 5월 30날 국회의원이 돼요. 근데 31일 이틀 아닙니까? 그렇죠. 5월은? 네. 근데 이틀밖에 안 했는데 한 달치 세배를 줘요. 그래서 제가 거부 운동을 하고 반납했어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 너무 높다. 이거 줄이자. 그다음에 국회의원 방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맞아요. 압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보좌관을 국회의원 방으로 들여놨어요. 화장실 있는 방으로. 네, 예. 네, 네. 그리고 화장실을 제가 고쳤어요. 음.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샤워기를 달아서 샤워를 할 수 있게. 네. 왜? 아니, 국회의원 방에 있는 화장실에 카펫이 깔려 있어요. 평평해요. 저도 몰래 가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 말이 돼요. 그래서 이걸 깎고 샤워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샤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국회의원이 가는 말하자면 그 고급 사우나를 단 한 번도 안 가고 없애달라. 네. 그랬더니요, 역대 국회의장들이 제 말을 전부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의장께서 좋다. 이게 누구셨죠? 이름을 네, 저도 지금 동아일보 기자 하셨던 어른이세요. 이분이 제가 때를 쓰니까 왜 남성만 것만 있냐? 여성 거 직원 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 말이 옳다. 해주겠다. 그리고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안 믿었는데 여성 국회의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정말 고맙다. 왜요? 그랬더니 의장께서 부르더니 김웅신이가 하도 소리를 질러서 여성용 직원용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성 사우나에 김웅신 동상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대신 두 눈을 감은 동상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탁을 하나 합시다. 뭐요? 한쪽 눈만 뜨게 해주시오. 그게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사람들이 호칭하기를 그건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출입하는 기자들께서 과장급 국회의원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문제로 다시 옮겨와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그 권세를 좀 더 포기하고 국민의 공복임을 알고 이제 뭔가 좀 낮은 자세로 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사실 직업적으로 본인이 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남을 어떻게 보면 취조하고 신문하는 입장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솔직히. 근데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거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은 표를 얻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지키겠다는 그 얘기로 받아들여졌죠. 명백한 주장이고 그다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명징한 자기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전부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게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니었나. 충성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그런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국회의장 이만섭 국회의장 맞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도 위트도 있으시고 그런 그래서 부분들이 그분께 그 뒤에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이제 조그만 아주 조그만 선물을 싸가지고 가서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한테 선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회의장 사인이 들은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관한 고마움은 제가 글로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체포가 됐고 아마도 이제 구속하고 헌재에서 파면에 이르게 된다면은 종국 처분이라는 것은 이제 형벌적으로 받게 될 때 내란 혐의는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처단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끝까지 이제 여권 정치인들과 기대려고 하는 부분들이 혹시나 사면 복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것 같거든요. 보나마나 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은
사형을 언도받았던 대통령이 사면받은 예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때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설마 사형을 또 아니면은 무기징역을 뭐 시키겠느냐. 결국 언젠가는 오래 풀려난다. 가지 않아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지금 그 소속한 정당이 집권을 하면은 사면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네. 상황이 아닌데 아마 쉽게 사면을 하면은 그때 또한 그 민주적 그 성향이 높은 네. 그 시민들이 아마 참지 않고 언성을 또 높일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선생님께서 이제 국회의원 하실 때였던 걸로 그 짐작이 가는데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그 사면한다고 했을 때 그 화해와 화합 차원에서 예.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때 왜 반대하신 겁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 한국사에서 그 광주 민주화 항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그 사건 아닙니까? 참혹한 일이었으니까요. 네. 그 참혹한 그 현장을 한국 역사가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예. 당시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용서한다 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용서라는 건 이런 네. 거예요. 제가 늘 그 소설에서도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 이런 주장을 해요. 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느냐면 사과하고 그 참여한 그 정신사가 입증이 돼야 돼요. 이게 참회라는 건 이거예요. 참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잘못을 뉘우치는 게 참이고 회는 지금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잘못을 미리 뉘우치는 게 회예요. 근데 진정한 참회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안 했어요. 네. 제가 안 보면은. 했으니까 참회를 하면 한국인은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의 위대한 정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참회를 하면 용서를 했어요. 근데 참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도 예. 만약에 윤석열 그 대통령이 진정으로 참여를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젠가는 용서를 해요. 근데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참여가 아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여를 하려면은 그 형벌을 그 온당한 정당한 그다음에 그 국민이 원하는 네. 형벌을 받은 뒤에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잘못한 사람이 지금 무조건 나 잘못했습니다 참여합니다 말로써 그렇죠. 예. 한다고 그래서 이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일 겪으면서 저는 이제 그 고위직도 해보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좀 많다. 예를 들면 뭐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용기 있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를 제가 그 상황에 이입이 되면 역시 흔들리는 건 맞겠지만은 용기 있게 왜 제대로 막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후적으로도 자기 변명하기 급급한 데다가 그 이후에 수습 과정에서 조금 더 살만하고 숨통이 생기니까 이제는 권한 대행을 하면서도 뭔가 역사적 생각보다는 당장 현재의 상황만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줍니다, 지금.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 권력에 관한 그 지위 컴플렉스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게 그 법률적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끝까지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나는 사직하겠다 이렇게 울부짖을 수 있었어야만 그 사람이 그 역사에 살아남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국무위원들 역사적으로 살아남기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네. 그 아마도 저는 이제 너무 가벼운 생각일 수 있는데 음. 공직사회에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 위주로 뽑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요? 그게 예. 뭐냐면 이렇게 출세 지향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권력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상급자에게는 늘 무릎을 꿇어요. 근데 진짜 누구한테 꿇어야 되냐면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윗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서 말하자면 정치 생명과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습성, 이것이 어느 때나 사실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근래에 와서 더 심각하게 음. 돼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그 시골에서는 누가 벼슬 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에는 워낙 이게 인터넷이나 언론이 발달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직책을 갖고 있다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니 왜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달고 다녀요? 일을 하면 국무위원이고 국회의원이에요. 그렇죠. 네. 일을 하지 않으면 국무위원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배지 달지 말고 배지 다는 정신으로 국민에게 무릎을 꿇어달라 이거죠. 네. 음. 이게 이번에도 지금 비통했던 게 그 음. 체포하러 가는 뭐 대통령을 만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네. 정치인들이. 근데 거기서 큰절하고 울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예.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분통 터지지 않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큰절하고 울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서 대번에 제가 늘 그 컬럼을 쓸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에게 무릎을 꿇어라. 왜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느냐 이거죠. 그것은 이제 무언가를 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극우적 그 표를 네. 의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닐 거예요. 네. 그 생각을 한 사람이 꽤 있지 싶어요. 네. 음. 선생님과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선생님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고한 정치적 판단을 갖고 계신데 최근에 네. 본인을 사칭한 글이 또 돌아다녀가지고 곤욕을 치르셨더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은요. 제가 그러니까 그 12월 5일 날 네. 그 5천인 서명을 했어요. 근데 이 5천 서명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 김홍신이 네. 이제 기억니은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네네. 6명 김홍신의 6명 외에 그 5천여 명이 말하자면 윤석열 퇴진을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이제 9일날 밤 늦게 법륜 스님하고 필리핀 민다나오 봉사활동을 갔어요. 근데 산악지대는 이렇게 그 전화 워낙 연락이 넓은 못 땅이고 닿죠. 절대 예. 안 돼요. 근데 이제 저 떠나고 난데 이게 막 제가 말하자면 이제 탄핵 찬성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글이 돌았는데 저는 이제 12일 날 밤에 알았어요. 뒤늦게. 예, 뒤늦게. 그리고 13일 날 하산한 뒤에 비로소 알았어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뭐 말도 아니고 엄청나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3일 날 밤에 그 후배들하고 통화를 한 뒤에 네. 연합뉴스 그 국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14일 날 아침에 연합뉴스에 이게 나왔어요. 보도를 내주신 거군요. 보도가 네. 나는 바람에 이제 김홍신이가 쓰지 않았다. 네. 이렇게 이제 널리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도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16일 날 귀국해서 그 오후에 왜냐하면 이게 한 이유가요. 제가 2-3년 전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성녀 이게 성모 마리아 할 때 그 성녀죠. 성녀로 칭송한 카톡과 극우 유튜브에서 낭송까지 했어요. 유사한 일들이 있었군요.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언론사에서 이걸 실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가 네. 나서면은 이게 이제 사과가 맞습니다. 되고 내려요. 네. 근데 유튜브하고 카톡은 안 됩니다. 언론이 아니기 남아 때문에.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년 전에는
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임종석 실장, 탁현민 비서를 비방하는 글이 어마어마하게 또 도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돌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평생 고소 고발은 하지 않으려고 네. 작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 비방을 받았거나 좀 억울한 일이 있을 있어도? 때 무고를 죄를 신고해도 될 일들까지도 안 했어요. 끝까지 지켜보자. 근데 이게 언젠가 또 퍼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번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제가 블랙리스트가 됐는데 그때도 개인이 고소를 하지 않고 그 고소를 이제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던 분들이 단체 방으로 고소를 해갖고 승소했거든요. 네. 그때도 개인적으로는 안 했어요, 일부러. 네. 근데 이번은 내비두면은 또 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그 YK 법률사무소에 가서 네. 고소를 하고 엊그제 그 경찰청에 가서 이게 고소인 조사를 고소인 조사도 받았죠. 그 고소인 조사 받으면 보니까 이미 이게 이제 중대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상당 부분 수사가 수사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런데요, 제 카톡이 이제 한 몇백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제가 13일 날, 이게 12월 작년 13일 날 이게 내가 안 쓴 글이고 이게 퍼지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미리 막 했는데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돌아요. 그래서 보니까 참 이제 이게 드리기 참 어려운 말씀인데 심지어는요. 네. 제가 안 썼다고 그러니까 섭섭하다는 사람이 꽤 많아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진짜. 그리고 이 3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성녀로 칭송하던 글은요. 그 아주 유명한 극우 유튜버예요. 그분이 낭송을 했길래 제가 어렵게 며칠 동안 연락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락이 돼서 통화를 했는데 한 20여 분간인가 입다툼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렇게 명문장을 쓸 수밖에 없는 건 김홍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홍신이 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상상 초월인데요? 나한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명문장은 당신밖에 못 쓴다. 그래서 나는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정말 환장하겠더만요. 이번에도 보니까 현자 김홍신의 외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성녀 그거를 당신이 안 썼다면 그 양반을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방송을 해도 되냐?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한쪽으로 그 생각과 마음이 쏠리는 문제는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석사 교수를 할 때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좀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문도 꼭 3개를 펼쳐놓고 봐라. 그러니까 좌적인 신문, 우적인 신문과 중립적인 신문 3가지를 펼쳐놓고 봐야만 종합적으로 종합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어느 한 신문만 보면은 한쪽 신문만 보면 그쪽으로 가기가 쉽다. 그다음에 유튜브 카톡을 볼 때도 어쪽을 봐야 되느냐. 양쪽 걸 다 봐야지. 지금요 이 가짜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돕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저만 당한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작년 12월 말에 그 김영석 교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쓴 글로. 그분이 안 쓴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김지아 선배, 조정래 선배도 이런 꼴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말하자면 이제 그냥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의 세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그 천하에 널리 알려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세력들, 네. 이건 정말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미 알듯이 그 좀 유명한 분들이, 세속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거나 고통을 겪는 경우가 꽤 있었지 네, 왕왕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번 오해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예, 네. 답답하고 해결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찾으려면은 앱이, 해외에 있는 앱은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럼 국내에 있는 앱도 직접 가서 고소를 해야 되고, 맞아요. 네. 수사하면은 수사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니까 그래 중대 사건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러면 예. 이게 오래 가면은 앞에 것만 기억을 하고 뒤에 그 사람이 안 썼다라는 건 짤막한 보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그 사람은, 시달려야 되는 거지. 예. 그 사람은 뭐냐면은 그동안은 김홍신이 바른 말하고 말하자면 권력 구조와 싸우고 대통령과 싸워온 그 양심 있는 작가다, 이렇게 네. 알려졌는데, 이번 건으로 더군다나 김홍신 이게 별게 아니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하고. 맞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져야 할 그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이제 대화를 나눴다는 그 분들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그 아까 확진 편향 얘기도 하셨는데 정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이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정신 건강까지는 생각을 네. 못 해봤고요. 이제 한쪽으로 사람이 기울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쪽 것만 보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그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사람은 그걸 확증을 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믿겠죠. 그게 예.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아마도 근데 이제 지금 무서운 게 어떤 거냐면은 일부 이제 그 유튜브에 중독된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와중이고 대통령 역시도 스스로를 이제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는데 그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그 대통령 방탄을 좀 이렇게 너무 기울어지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거든요. 예, 그것은 다음 선거를 의식을 한 것 같은데, 네. 다음 선거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절박했던 민족이 선진국이 될 때까지의 그 민주화, 그 산업화를 함께 성공한 건 세계 역사상 처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의기를 가진 그 국민이면 그렇게 함부로 거기에 그 동화하거나 편들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선거를 아마 지켜보면은 네.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은 뭐 여당이 뭐 선거도 좋고 뭐도 좋은데 아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당론에 여러 차례 반대해가지고 뭐 복지위 상임위 쫓겨나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 젊은 의원인, 소신 있는 의원인데 본인이 뭐 예를 들면 개별 표결을 하겠다 이러니까 당을 나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저는 이제 쫓겨나 봐서 아는데요. 저는 당원권 정지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제가 2003년 12월 10날 정기국회 끝나는 날 마지막 국회에서 사직을 했어요. 6개월 남겨놓고. 네. 왜? 제 의식과 맞지 않는 정당이니까, 네. 사직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현명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보면은 100% 찬성, 100%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를 얘기하냐면 북한 공산당을 봐라. 그러니까, 네. 거긴 100%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가 달라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 안에서 그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당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오히려 도와준 숨통을 사람이에요. 틔워주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야만 그 정당이 그 뭐라고 할까 그 생기 있고, 생기가 예. 있고 그 국민 지지를 받고 그다음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맹물에 그 우리가 이제 그 물감을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 색깔이 확 변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양반은 그 당론을 반대하는 그 양반은 그 잉크 한 방울이거나 그 사람의 정신세는 피거든요. 피 한 방울을 넣으면 그 물이 빨개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근데 당론을 어긴다는 표현이 부적절할 수 있는데 네. 당론과 다르게 소신 투표를 하게 되면은 네. 본인을 향한 또 이제 비난도 많기 때문에 버티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버티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다음 공천도 못 받고 네. 보직을 못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국회의원 하는 것보다 그 당론을 네. 거부한 그러니까 국민의 편익을 위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남는. 오래 네. 남는 네. 그다음에 그것이 진정한 정치고 그것이 그 국민을 위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하나 너무 궁금한 게 생겨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생겼는데 선생님이 이제 소설가이고 이제 문학도 워낙 잘하시니까 저는 이제 문학을 잘 모르지만 그 대통령이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네. 몇 가지가. 예를 들면 이 담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 눈여겨봤던 게 조폭 나라.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마약 천국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성인입니다만은 그런 표현을 물론 수사기관에 근무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국민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고 네. 그런 표현을 대통령은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언어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러니까요. 네. 맞아 떨어진다. 이것이 이제 그 철학적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꼭 필요할 때는 있어요. 있겠죠. 예. 어떤 경우냐면 이제 사적으로 만났을 때, 그 말하자면 이제 한 잔 술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쓸 수는 네네. 있어요. 그러나 공적으로 국민을 상대할 때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걸 좀 포장할 수 있는 그 우리말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네. 그런 걸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이번에 보면은 그 말하자면은 보편적 이해력, 네. 그다음에 판단력, 그다음에 사리분별의 상식적 그 분별력, 그다음에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법을 지켜야 되는 그 공정성, 그 윤리와 도덕적 가치 이것을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백성이 그러니까 백성의 회초리, 그다음에 역사의 곤장 이걸 맞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본 분은 그 옛날에 성조기를 이렇게 든다는 게 일부 이제 그 극우적인 집회에서 하는 얘기들을 두고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좀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성조기를 흔드는데 그게 옛날에 저는 생각해 보면 이제 냉전 반공 질서 이런 틀내에서는 이제 예전에 그렇게 이해가 되다가 요즘 그 행위들이 더 그런 걸 초월한 약간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 왜 자꾸 성조기를 들까? 뭘 안심이 될까요? 그걸 들으면? 글쎄 태극기만 들었으면은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있었을 거라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성조기를 들고 나오니까 조금 엉뚱해 보이는 느낌은 좀 있어요. 네. 그러려면 이제 말하자면 그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다음에 그 경제 상황으로 보면은 큰 힘이 지금 그 우리가 국방은 미국, 그렇죠. 경제는 네. 중국에 네.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마 그 큰 힘에 관한 어떤 그 호의적 관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융합하는 정략적 사고가 아니었나. 네. 그런 게 이제 나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정략적 사고로 이게
좀 더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론이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암울했던 시대에 위안도 주고 그리고 사회적 민주화에도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예를 들면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예, 예. 뭐 자유통일당이라는 당도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그분에 대해서 사실은 낱낱이 개인사는 모르지만 정상적인 종교인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백성의 정신적 위안과 그다음에 미래에 관한 그 믿음, 그다음에 그 화합과 영혼의 승리 또는 괴로움이 없고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자신감. 네.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미래에 내 인생에 보장받는다는 위로 이런 걸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통상 보편적 종교 관점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향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요. 이렇게들 네. 말하자면 이제 종교 그 철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탄핵 정국을 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이제 그 우울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어서 요즘 선생님을 뵈면은 뭐 행복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도 많이 설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울한 시대에 그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서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끝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생각, 이념, 주장 이 다름을 인정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지금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은 늘 위기를 겪은 뒤에 업그레이드가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답답해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말자 이거죠. 네. 이거를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업그레이드 된 나라가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젠가는 또 그 계엄이 생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존재하는 한 언젠가 국지전이나 이런 게 그렇죠.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이게 계엄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북의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몇 가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인생은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딱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현상에 몰입해서 몰입하지 말고 요걸 지나면 반드시 한국은 세계에 그 문명을 전달하는 위대한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스갯소리 들으면은 근데 상대방이 인생 걸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볍게 지나고 싶은데 그쪽도 민생 거는 것 같아서요. 보니까 글쎄요. 뭐 그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게 그 온건한 그 정신사를 갖는 거 그것이 그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끝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히말라야 그 14봉을 안나푸르나를 갔을 때 봤거든요. 그 14봉을 보면서 그 경탄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거기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절경을 보고 경탄하면서 온 우주 역사상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왜 나한테는 경탄하지 않냐 이거죠. 나에게 경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아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나를 아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봉사활동을 갔는데
몇 년 동안 신지 않던 좀 비싸고 좋은 신발을 신고 갔다가 3일째 되던 날 내려오다가 밑창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털렁털렁하니까 못 내려오니까 법륜 스님께서 엎드려서 그걸 이렇게 묶어주었어요. 그러면 내려다가 또 풀어져요. 네. 근데 그때 알은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신발도 비싸다고 오래 안 신으면은 밑창이 떨어지더만요. 네. 이렇게 늘 신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싸고 좋고 고급스럽고 아까운 것은 자꾸 써먹어줘야 돼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고급이고 가장 비싸고 가장 존귀한 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를 잘 써먹어줘야 돼요. 그럼 나를 잘 써먹는다는 건 나만 잘 써먹으면 안 되고 옆에 사람, 국가와 민족 잘 써먹으려면 조금 더 말하자면 내 존재 가치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길게 하다가 마지막에 자아 성찰적인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많은 가르침을 배운 것 같아가지고 너무 뜻깊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기회 되시면 또 한번 모셔서 다른 주제로 그때는 좀 안전한 주제로 좀 이렇게 편안한 주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슬그머니 약간 화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마음의 안정을 편안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교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